자, 열팽창 지문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부터 볼게. 열팽창에 대해서 이야기하나 봐. 온도의 변화에 따라 물체의 길이, 부피 등이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렇죠. 팽창이니까 뭐 늘어난다, 뭐 이런 거겠지. 열팽창 현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하게 고려된다. 예를 들어 건축물이나 교량, 다리를 설계할 때 온도 변화에 따른 재료의 팽창과 수축을 고려하지 않으면 구조물에 균열이 생기거나 파손될 수도 있다. 철도 레일을 설치할 때 레일과 레일 사이에 약간의 간격을 두는 것도 여름에 온도가 상승할 때 레일이 팽창하여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하고, 겨울에 온도가 낮아 레일이 수축할 때 공간이 너무 많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까지는 뭐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열팽창의 개념과 그것이 중요한 이유를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문단 갈게요. 여기서부터 조금 정리를 하면서 가야 되겠지. 볼게. 자, 어떤 온도 T0에서 길이 L0인 물체의 온도를 TF까지 올렸을 때 물체의 열팽창 이후의 길이를 LF라고 하자. 이때 물체의 길이 변화 LF-L0의 값을 처음 길이 L0로 나눈 길이 변화율의 값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길이 변화율입니다. 길이 변화율. 좀 정리를 할게요. 길이 변화율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었지? L0 분의 LF 빼기 L0가 되겠죠. 이게 길이 변화율. 자, 길이 변화율의 값은 온도 변화가 클수록 커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온도 변화가 클수록 커집니다. 자, 지금 길이 변화율 이야기를 했는데 얘는 어떻다? 온도 변화, 그러니까 그 TF 마이너스 T0가 크면 클수록 이 길이 변화율도 커진다는 얘기겠죠.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따라서 길이 변화율은 또다시 나오네요. 온도 변화와 계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때의 계수를 선형 열팽창 계수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다시 정리를 할게요. 길이 변화율은 L0 분의 LF 빼기 L0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또 온도 변화의 선형 열팽창 계수, 이게 이제 알파 값이 되겠지. 이거를 곱해도 괜찮대요.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크면 클수록 길이 변화율이 높아지게 된다가 나와 있죠. 온도 변화가 크면 클수록 길이 변화율은 클 수밖에 없겠다. 또 선형 열팽창 계수가 크면 클수록 길이 변화율도 크겠다. 지금 얘네들 전부 다 비례관계죠. 알아두시고요. 다시 넘어올게요. 자, 여기서 끊어줄게. 계속 갈게요. 선형 열팽창 계수는 선형 열팽창 계수에 대한 개념 설명 나옵니다. 어떤 재료가 가열됨으로써 팽창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재료의 그 고유한 성질이 되겠죠. 단위는 온도 단위의 역수인 도씨 마이너스 1승으로 표현이 된다. 좀 정리를 하면서 갈까요? 선형 열팽창 계수입니다. 얘는 정도를 나타낼 수 있고, 또 재료의 성질이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의 마이너스 1승 단위를 사용하고 있다. 온도의 역수 단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계속 가도록 할게요. 자, 선형 열팽창 계수를 얻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부피에 기반하여 최적 열팽창 계수를 정의할 수 있는데, 선형은 말 그대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어떻게 변화했느냐, 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최적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 자, 선이 두 개 이상 모였어. 그럼 이거는 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의 선이 더 부여가 된다. 이게 이제 부피가 될 겁니다. 그치? 그래서 읽어볼게요. 자,
볼게. 자, 열팽창이 재료의 모든 방향으로 같은 정도로 일어나는 물질의 경우 최종 열팽창 계수는 선형 열팽창 계수의 3배 정도의 값이다 라고 되어 있죠. 쌤이 아까 얘기했어요. 자, 얘는 얘는 그냥 선만 있을 때, 그치? 이게 이제 알파라고 할까? 선형 열팽창 계수 알파. 그 다음에 부피 일단은 면이니까 얘가 알파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2알파.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부피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3알파가 되는 거죠. 3배. 선형 열팽창 계수의 3배가 된다. 됐습니까? 그러면 좀 볼까? 정리를 좀 하자면, 자, 선형 열팽창 계수와 열팽창 계수와 그다음 최종 열팽창 계수 무슨 관계가 있다? 선형 열팽창 계수의 3배를 해주면 최종 열팽창 계수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선형 열팽창 계수가 늘어나면 날수록 당연히 최종 열팽창 계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비례관계입니다. 얘도 역시나. 다시 갈게요. 자, 대부분의 플라스틱과 금속의 금속 재료의 선형 열팽창 계수는 각각 10의 마이너스 5승과 10의 마이너스 4승 정도의 값과 그 다음 10의 마이너스 3승과 10의 마이너스 2승 정도의 값을 갖는다. 지금 플라스틱과 금속 재료의 열팽창 계수, 선형 열팽창 계수의 값을 예시를 들고 있죠. 자, 이러한 수치는 매우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는 건 결국 뭐야? 10의 마이너스 5승은 10 하나 둘 셋 넷 다섯 10만 분의 1이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이 마이너스 승이 붙으면 분수 역수가 되기 때문에 매우 작은 것처럼 보여. 하지만 얘는 뭐다? 사실은 상당한 열팽창이 일어난다는 거죠. 가령 역시나 또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어떤 물질의 선형 열팽창 계수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래요. 물질의 온도가 25도에서 125도로 올라갔대. 다시 넘어와 볼게. 자, 아까 길이 변화율을 L0분의 LF 빼기 L0로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온도 변화 곱하기 선형 열팽창 계수. 그러면 다시 볼게. 아까 온도가 125도까지 올라갔어요. 25도에서. 그러니까 125도C 빼기 25도C를 하면은 얘는 이제 100도C가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온도 변화 100도씨에서 곱하기 선형 열팽창 계수가 지금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했습니다.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 그 다음에 얘가 길이 변화율이죠. 길이 변화율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율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얘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몇 퍼센트 요 단위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계산을 해볼게. 자,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얘가 뭐였지? 100 곱하기 10 하나 둘 세 개 분의 1 1000분의 100 이렇게 되는 거죠. 100 약분하고 그 다음에 0 이렇게 하면은 얘가 결국 몇 퍼센트? 10%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한 수치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 갈게요. 자, 길이 변화율이 0.1이므로 10%의 길이 팽창이 일어나고 선형 열팽창 계수가 10의 마이너스 1승이래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서 3 대신에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100 곱하기 10 하나 둘 셋 넷 분의 1 곱하기 100이니까 두 개 약분하면은 얘는 1% 100도 올랐는데 1%나 올랐다가 되니까 결코 작은 열팽창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계속 갈게요. 자, 이러한 작은 수치도 정밀 기계 분야에서는 문제가 되므로 작은 열팽창 계수를 갖는 물질은 정밀 기계 분야에서 활용성이 크다. 자, 회전바퀴나 진동 운동을 하는 진자의 경우 열팽창이 일어나면 부품 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가령 태엽에 의해 작동하는 기계식 시계의 경우 평형 바퀴가 축의 중심으로 운동을 하는데 열팽창은 평형 바퀴의 직경을 미세하게 증가시키고 직경이 증가가 되었대요. 그러면
자, 이러한 증가는 바퀴의 운동을 천천히 진행시켜서 바퀴의 운동 속도를 줄여드리겠죠. 그래서 시간을 느리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시계인데 시간이 정확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작은 열팽창 계수를 갖는 물질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번 문단 다시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에서 좀 많았었죠. 자, 길이 변화율이라는 건 L0에서 LF 빼기 L0에서 L0를 나눠주면 됩니다. 이는 결국 온도 변화 곱하기 선형 열팽창 계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선형 열팽창 계수는 그 물질 고유의 어떤 성질로서 팽창하는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위는 도시의 온도 단위의 역수를 취하고 있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올라갔을 때 길이 변화율도 급격하게 올라갈 것이고, 또 선형 열팽창 계수가 올라가면 갈수록 역시나 길이 변화율도 크게 올라갈 것이다.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자, 선형 열팽창 계수는 말 그대로 이 선에 증가되는 정도를 보겠다 하는 건데, 얘를 부피 단위로 보는 이 최적 열팽창 계수는 그것의 3배가 되겠다. 그 다음, 이러한 작은 열팽창 계수를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이제 작아 보이는 값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팽창되는 정도는 퍼센테이지로 되게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여기까지가 이번 문단 정리였습니다. 그 다음 갈게요. 자, 따라서 과학자들은 낮은 선형 열팽창 계수를 갖는 물질의 개발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이러한 연구의 시조는 프랑스의 물리학자 샤를 에두아르 기욤이다. 그는 1896년에 후일 노벨상을 받게 되는 중요한 발견을 하였다. 상온 230도까지 나중에 알겠지만은 230도 정말 중요한 수치였습니다. 상온에서 230도까지 거의 0에 가까운 열팽창 계수를 지닌 철 니켈의 합금을 발견한 것이다. 이 합금은 무게로 조성을 나타냈을 때 64%의 철과 36%의 니켈의 합금이었으며 인바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바란 변하지 않는 이라는 의미의 어원을 가지고 있고요. 인바의 선형 열팽창 계수는 상온에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그 인바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인바입니다. 인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변하지 않는 이런 의미였나? 변하지 않는 요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원이래요. 자, 그 다음에 좀 볼게요.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바의 경우 철이 64%, 그 다음 니켈이 36%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로 봤을 때 얘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도시 역수였죠.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갈게요. 자, 일반적인 물질에서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일어나는 팽창은 인바의 경우 인바가 갖는 강자성체 성질 때문에 일어나는 자기 변형이라는 수축 현상에 의해 상쇄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질에서 온도 올라갔을 때처럼 이 인바 역시 팽창이 되긴 해요. 하지만 얘는 뭐기 때문에 강자성체죠. 그리고 이 강자성체는 자기 변형이라는 수축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얘가 지금 부피가 이렇게 그 변형이 일어나서 길이가 길어져도 팽창이 되어도 이 수축 현상 때문에 상쇄된다, 또이또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또 읽어볼게요. 좀 정리를 할까요? 자, 인바의 경우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강자성체입니다. 이 강자성체는 어떤 특징이 있다? 수축을 하죠. 자기 변형이라는 수축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얘가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당연히 길이가 증가를 하겠죠. 팽창이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게요. 길이라고 하기보다는 온도가 올라가니까 팽창이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얘는 뭐였다? 얘의 성체는 강자성체다
강자성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팽창도 일어나지만 동시에 수축도 계속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팽창과 수축이 또이또이가 되면서 길이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가 되는 거죠.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변형이란 온도가 올라가면서 온도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강자성체의 자기적 성질이 감소하는데 자기적 성질은 또 감소해야 돼요. 온도 올라가면 자기적 성질 감소. 이때 강자성체의 물체의 부피 또한 자성 감소의 영향을 받아 수축. 부피도 없어진다. 줄어든다. 자, 외부에서 자기장이 가해지는 동안에만 자성을 갖는 반자성체와 달리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이 가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매우 큰 자성을 띠는 물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강자성체는 퀴리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자성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성이 이제 더 이상 없게 되면은 이 자성으로 인한 자기 변형 수축 현상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인바의 퀴리 온도인 230도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인바는 일반적인 열팽창을 따르면서 온도에 따라 팽창이 크게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퀴리 온도를 딱 넘어버리면 얘가 자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상쇄가 안 되고 수축이 안 일어나서 상쇄가 안 되고 얘는 그때는 이제 팽창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좋습니다. 자, 강자성체의 경우 이 수축을 합니다.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수축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 수축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좀 다시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자, 온도가 올라가면 강자성체에 무엇이 없어진다? 자기적 성질. 이렇게 할게요. 온도가 올라가면 자기적 성질, 그러니까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이런 갖는 그 자석의 성질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자기적 성질이 줄어든다라는 얘기는 뭐도 준다? 그것의 부피 또한 줄어드는 현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수축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무한정 일어난다 라고 하면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온도 변화의 경우에는 딱 어디까지? 그것의 퀴리 온도까지.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퀴리 온도의 개념 자체가 자성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온도, 그러니까 자성이 없어지는 온도라고 봐야 되겠죠. 퀴리 온도까지는 자기적 성질이 계속 남아 있으니까 얘가 계속 그게 감소가 되면서 부피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퀴리 온도를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미 이제 자기적 성질이 남아 있지가 않죠. 그래서 없어질 자기적 성질이 없는 거야. 그러면 부피 축소도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수축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이제 팽창만 나타나서 길이 변화가 더 늘어나게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자, 온도가 올라가면 갈수록 어디까지? 퀴리 온도까지는 팽창이 계속되면 될수록 얘가 온도가 올라가서 자기적 성질이 없어지면서 부피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수축이 나타나서 길이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퀴리 온도를 넘어서서부터는 이 온도를 넘어서서부터는 팽창은 어쨌든 계속 일어나겠죠. 팽창은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수축 현상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수축은 나타나지 않아요. 왜? 퀴리 온도까지 올라갔어. 그러면 자기적 성질이 있어 없어? 얘는 자기적 성질이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없기 때문에 줄어들 부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퀴리 온도 이상 넘어갔을 때부터는 어떻게? 급격한 팽창만 일어난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여기까지가 인바의 어떤 일반적인 개념이라든지 어떤 구성인지, 그 다음에 어떤 성질 때문에 얘가 이렇게 극도로 낮은 열팽창 계수를 보이는 건지를 알려주는 부분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갈게 또. 자, 고체 재료의 열팽창은 제조 공정의 공정 변수와 제조 후의 열 처리에도 영향을 크게 받는데 인바 또한 예외는 아니다. 인바는 800도 근처의 높은 온도에서 열 처리를 하고 사운으로 급냉한 후 가공하는 경우에 가장 낮은 선형 열팽창 개수의 값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얻은 인바라도
다시 높은 온도로 열 처리를 하고 급냉을 하지 않으면 선형 열팽창 계수가 증가한다. 정리할게요. 자, 제조 후 열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 만든 다음에 맨 처음에 800도까지 올린 다음에 어떻게 급냉을 시켜라. 그러면 뭘 가질 수 있다? 낮은 선형 열팽창 계수를 가진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인바의 경우에도 나중에 다시 그냥 고온 처리 후 급냉 과정이 없으면 다시 높은 선형 열팽창 계수로 돌아간다. 알아두세요. 자, 고온으로 처리한 다음에 차갑게 식혀야 됩니다. 그래야지 낮은 선형 열팽창 계수. 고온 처리하고 급냉시켜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계속 높은 계속 빡치는 상태로 이렇게 계속 있겠죠. 자, 최근 선형 열팽창 계수가 0에 가까운 다른 합금도 개발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슈퍼인바이다. 슈퍼인바는 니켈 일부를 다른 강자성체 금속인 코발트로 대체하여 5%의 코발트가 들어있는 조성이다. 슈퍼인바의 선형 열팽창 계수는 0.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다. 그러나 단점 나오네요. 슈퍼인바는 낮은 열팽창이 일어나는 온도 구간이 인바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슈퍼인바는 인바보다 퀴리 온도가 낮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요런 거 문제로 나오기 좀 좋겠네. 자, 다시 정리를 할게요. 지금 마지막으로 슈퍼 인바 슈였나 수였나 슈퍼가 아니지 그래. 슈퍼 인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좀 더 선형 열팽창 계수가 낮습니다. 구성을 먼저 볼게요. 일단 얘는 뭐라고 돼 있냐면 지금 원래 인바가 철하고 그 다음에 니켈의 구성이었어요. 이게 뭐 60 몇 퍼센트하고 뭐 30 몇 퍼센트였는데 그 중에서 니켈의 일부를 인바에 있는 니켈의 일부를 다른 강자성체 금속인 코발트로 대체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철의 철 64%였나? 요거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원래 니켈은 아까 얼마 했었지? 니켈이 36%, 인바의 경우에 36%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5%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니켈은 31%, 그 다음에 코발트 대체했지. 그게 5%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얘도 코발트 강자성체지. 그렇기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 그 온도가 올라가면 갈수록 자성을 잃고 거기에 따라서 부피가 감소하는 수축 자기 변형 현상이 얘도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알아둬야 되겠네. 그것의 퀴리 온도까지 알아둬야지. 왜? 퀴리 온도까지는 어떻게 거의 팽창을 안 하다가 퀴리 온도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폭발적으로 얘가 증가를 한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돼 있었지? 자, 슈퍼인바는 낮은 열팽창이 일어나는 온도 구간, 그러니까 딱 그 퀴리 온도까지의 구간이 인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좁다니까 얘는 좀 더 온도가 낮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입니다. 이거 1번의 정답 5번이었을 겁니다. 특정 대상이 나타내는 성질과 관련하여 대립되는 두 이론의 차이점 이야기한다? 이건 아니죠. 이론 자체가 막 여러 개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넘어가서요. 2번의 정답 5번이었죠. 인바는 슈퍼인바에 비해서 열팽창 계수는 크지만 인바는 열팽창 계수는 커요. 그렇죠? 하지만 낮은 열팽창이 일어나는 온도 구간이 더 넓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돼야 되겠죠. 자, 4번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3번만 먼저 보고 마무리를 할게. 자, 땡땡 연구소는 자체 개발 중인 새로운 강자성체 합금이에요. 강자성체 합금이니까 우리는 뭘 기대해 볼 수 있다. 강자성체의 그 자기 수축 현상 예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열팽창 성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1과 실험 2를 수행한다.
실험 1입니다. 두 학급 모두 750도 근처, 780도 근처의 높은 온도에서 상온으로 급냉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얘는 뭘 가질 것이다? 낮은 선형 열팽창 계수를 가질 것이다. 그 다음 갈게. 실모양으로 만들었다. 두 학금을 대상으로 온도를 25도에서 125도로 올렸을 때 그러면 온도 변화는 몇 도다? 100도씨다. 학금 A는 10cm에서 11cm로 길이가 변화하였으며 그러면 길이 변화율이 어떻게 될까요? A의 길이 변화율은 10분의 11 빼기 10 하니까 얘가 지금 10분의 1이죠. 10분의 1 곱하기 100 하면은 얘가 지금 10%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 10%라는 건 결국 뭐 곱하기 온도 변화 100 곱하기 선형 열팽창 계수 알파 해서 얘가 이제 10%가 나오는 거지. 그 다음 갈게. 학금 B는 20에서 21cm로 길이가 변화하였다. 그러면 B의 온도 변화 볼게요. 일단은 20분의 21 빼기 20 해야 됩니다. 그럼 얘는 20분의 1 곱하기 100이 돼야 되겠네. 그래서 얘가 지금 보면은 계산을 해보면 5%가 되네요. 자, 그러면 이 5%는 결국 뭐야? 100도 온도 변화는 똑같았으니까 100도 곱하기 얘는 뭐 베타라고 할까? 여기다 가로로 왼 베타 한 개 이게 이제 5%라는 거야. 그럼 이 값은 똑같으니까 우리 생각하지 말고 알파는 10%, 베타는 B니까 누가 더 크다? 알파가 더 크다. 그러니까 학금 A의 선형 열팽창 계수가 B보다 크다가 맞는 이야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실험 1에서 학금 B의 온도를 100도까지 올렸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아까는 125도 올렸고 얘는 100도 올렸어요. 근데 자, 길이 변화율은 뭐가 크면 클수록 온도 변화가 크면 클수록 길이 변화 역시 크다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학금 B의 길이는 21cm보다는 작았겠죠. 맞고요. 3번 지금 1번이랑 똑같은 선지입니다. 볼게. 실험 1에서 학금 B의 최적 열팽창 계수는 그러니까 이제 이 최적 열팽창 계수니까 3베타가 되겠네. 그 다음 학금 A의 최적 열팽창 계수 3알파죠. 근데 아까 뭐가 더 크다고 했었지? 알파가 더 크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는 사실 똑같은 선지입니다. 4번입니다. 실험 1과 실험 2에서 실험 2를 좀 봐야 되겠네요. 실험 1을 측정한 후 다시 학금 A와 B를 각각 900도에서 열 처리했고요. 다시 급냉을 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다시 높은 선형 열팽창 계수로 돌아갔겠죠. 그러고 나서 다시 25도에서 125도로 올렸을 때예요. 그러면 아까 실험 1에서 A가 11cm로 길이가 변화했는데 이미 이제 높은 선형 열팽창 계수를 가졌기 때문에 A는 11cm보다 큰 온도를 그 길이를 가졌을 것이고 B 역시나 실험 1에서는 21도였는데 이때는 낮은 선형 열팽창 계수였지. 근데 다시 이제 900도로 열 처리했으니까 높은 선형 열팽창 계수를 가졌죠. 그래서 21cm보다 실험 2에서는 더 크게 증가했을 것이다 라고 본 거죠. 다시 갈게요. 자, 실험 1과 실험 2에서 A의 퀴리 온도가 B의 퀴리 온도보다 높다면 나와 있어요. 퀴리 온도가 A가 더 높대요. 열팽창 계수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는 온도는 A가 B보다 더 높다. 맞는 이야기겠죠. 정답 5번입니다. 실험 2에서 학금 A와 달리 실험 B는 실험 1의 결과와 다른 열팽창 계수를 갖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실험 A와 실험 B 둘 다죠. 둘 다 다른 열팽창 계수.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실험 1보다 실험 2가 더 높은 선형 열팽창 계수를 가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